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 광해군. 일단 광해군 업적이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 상당히 많이 기출되는데 한능금에는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선지로 이게 광해군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임진을 한 당시 후궁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어찌저찌하여 급히 세자 자리에 올랐고 나름 전쟁 중에 세자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왕이었던 선조는 평양에서 의주까지 도망친 데 급급했던 반면에 세자 광해군은 분조, 조정을 둘러 쪼갰다는 말이죠. 분조를 이끌고 나름 의병도 모집하고 전투에도 참전하고 세자 자리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광해군의 업적은 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직후에 새롭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전후 복구 사업을 합니다. 전쟁 중에 궁궐이 다 불탔거든요. 근데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인데 당시 나라 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경복궁을 차마 다시 만들 엄두를 못 내고 창덕궁을 광해군이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좀 어렵게 공부하면 창경궁도 다시 만들고 경희궁도 다시 만든다 뭐 그런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광해군이 창덕궁만 다시 만든다라고 해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맞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사고입니다. 그런데 임진을 한 중에 이 사고들이 다 불탔습니다. 근데 전주 사고에 보관돼 있었던 실록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살아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록을 이제 막 이렇게 다시 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외적이 침략했을 때 사고에 있는 실록을 좀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시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고를 산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게 5대 사고인데 진짜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우적 한번 해봅니다. 옛날 세종 때 4대 사고는 주요 도시에 있었습니다. 서울 춘추관, 그 다음에 성주, 전주, 충주에 있었는데 광해군은 춘추관 한 곳 놔두고 나머지는 태백산, 오대산, 묘양산, 만이산 이렇게 막 산으로 막 올려요. 그래서 사고를 재정비했다. 그 다음 여러분 임진을 한 때 궁궐이 불타는 과정에 토지대장 양안이라든지 호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대장 양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양전사업 해야 되겠죠. 양전사업에서 토지대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호적을 다시 재작성해내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전쟁 중에 전염병이 상당히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서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의서는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 광해군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동의보감 편찬까지 광해군의 업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이 선지로 많이 기출되고요. 그 다음 이제 광해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바로 대동법 시행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동법 시행은 경제사에서 따로 공부하면서 그때 또 광해군 때 어찌저찌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선해청이라는 관청을 만들고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이 뭐다라는 건 경제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동법도 전후복구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사에서는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했다라고 공부할 테니 박람회 폐단이 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럼 머릿속에 좀 잔상을 남기세요.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후복구 사업을 했는데 궁궐이 불탔으니까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다시 만들었고 사고도 다시 재정비했고 양전 사업도 다시 했고 동의보감도 만들었고 대동법도 시행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광해군이 왕이었을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붕당 세력은 바로 북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인이 의병장이 많이 배출되거든요. 의병장이 많이 배출된 북인은 당연히 함께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인 광해군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인은 기본적으로 서인에 대한 강경파라는 거, 이것도 어려울까? 붕당 목숨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동인이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북인은 서인에 대한 강경파였죠.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이 참기 힘들었던 겁니다.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하는데 인조 반정을 했던 두 가지 명분이 뭐야? 광해군 너는 폐륜하다. 왜요? 광해군이 개축 옥사를 일으켜서 폐모살제를 했거든.
그럼 왜 그랬냐? 광해군은 후궁 출신로 세자가 돼가지고 내가 언제 왕이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빠 선조가 살았을 때 늙음하게 40여 살 어린 여인과 새롭게 결혼을 하니 그 여인이 중전마마였단 말이지. 훗날에 임목대비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중전마마, 젊은 중전이 아이를 낳아버리니 그 아이가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은 그냥 군이야. 후궁의 자식이었다고. 근데 영창대군 중전마마의 아들이 낳아버리니 주변에서 아니 왕이 아무리 세자가 역할 잘했다고 하더라도 대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적자인데 저기는 서자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죽게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뭐 그건 잘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 임목대비를 유폐시킵니다. 유폐시킨 게 어디에 가둬놓고 나오지 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폐된 공간이 지금의 덕수궁이니까 여러분 집들보다 한 몇만 배 더 큰 곳에 유폐된 겁니다. 넓은 곳에. 그래서 이걸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양의 문묘제사를 빼자라고 하니까 남인들도 화를 냈는데 북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어렵죠. 조교 선생님. 회태변척은. 회태변책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냥. 근데 요즘 한능검 선지에 뜬금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해군 북인적군은 조식의 제자입니다. 남명조식. 그런데 당시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이고 서인은 이이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황보다는 조식이 낫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북인들 입장에서는 이황과 이황의 스승 이언적의 제사를 공자 제사와 함께 문묘에서 지내는 게 기분 나쁜 거지. 조식 스승님은 그 문묘 제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황, 회태 변척. 그러니까 남인들도 북인 쌍 하고 좀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역시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전개했다. 나라 이름 기억하십시오. 아직 청이 아닙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전개하는데 당시 후금이 명나라를 침략하니까 명나라가 야 조선아 임진년에 우리가 너를 도왔으니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라. 그래서 광해군이 강옥립이라는 장수를 불러다가 1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주면서 열심히 명을 위해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라. 근데 우리가 도와도 질 것 같으면 눈치껏 항복을 하거라. 샤르 전투입니까? 그곳에서 한 번 전투에 13,000병력 중에 9,000병력이 죽습니다. 바로 항복을 해버리죠. 이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이것 때문에 서인들이 분노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광해군은 날아가게 됩니다. 광해군의 전후복구 사업과 그 다음에 중립외교 정도 잡아주시면 광해군 업적은 끝! 그래서 서인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북인 정권 몰락!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병자호란이 시험 문제 더 많이 기출되는데 선후관계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인조 반정을 했어요. 근데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조 반정의 공신 중에 2등 공신이 됐던 이 괄이 내가 왜 2등 공신이야? 내가 1등해야 된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의 반란 때문에 진짜로 이괄이 한양을 점령하고 왕이 되었던 인조는요. 공주까지 도망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괄의 난이 간신히 진압이 됐어. 이괄은 죽었고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광해군은 중립외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된 인조와 서인들은 대외 정책을 친명배금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군대 몰고 내려가서 광해군의 복수를 갚자. 후금이 침략해 오니 이게 1627년의 정묘호란입니다. 다시 후금 침략이 정묘호란인데 이때 정묘호란 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의병장 2명 이름이 시험에 많이 기출됩니다. 철산에 용골산성이라는 곳에서 정봉수, 의주라는 곳에서 이립. 그런데 어차피 막아내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후금이 침략이 올 때도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옛날 몽고가 침략이 왔을 때 강화도로 피난 가듯이. 그리고 후금과 조선 사이에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전쟁을 중단합니다. 누가 형이야? 후금이 형이야. 자, 그런데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청나라가 갑자기 이제 형제 관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졸라 짜증나지. 근데 뭐가 짜증나? 명나라는 어차피 임금나라 대접하고 군신관계 이해를 지키고 있었잖아. 명이나 청이나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어디를 향해서라도 사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린 거지. 그래서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니 청과는 싸워야 된다. 화해를 할 수 없다. 척화, 주전론자들이 나옵니다. 김상은 같은 인물도 있고요.
윤집이나 정온 같은 인물은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의 나라다. 나라가 빼앗길전적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최명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렇다고 저 청나라와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잠시 고개 숙였다가 훗날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치욕을 되갚자. 이게 주화론자죠. 근데 주전론자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청나라가 침략합니다. 이게 1636년에 병자호란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인조도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그걸 알고 미리 강화도로 건너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고 남한산성에서 45일간 저항하다가 끝내 항복했던 게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삼괴구고드레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절을 할 때마다 여진족처럼 맹종의 의식 땅에 머리를 3번씩 찍었죠. 처절한 맹종의 의식을 행하고 청나라는 물러갑니다. 이제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김상원 또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청나라 오랑캐 황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청나라에서 죽었던 사막사 윤집, 홍익한, 오달제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자호란 이야기 보시면 막 강화도에서 순절했던 뭐 김상용 이야기도 기출이 됐고 광교산 전투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도 기출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출은 설령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속어로 이게 병자호란이 아니구나라고 캐치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하니까 그냥 정묘호란 때는 정봉수 1입 후금이 침략했던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청이 침략했는데 남한산성에서 저항했고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대신 청이 침략하기 직전에 청의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 당시 조정에서는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의 대립이 있었다. 근데 싸움을 주장하는 주전론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병자호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병자호란 때 이런 치욕을 당했으면서 인조는 그 치욕을 씹자고 북벌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제가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이 소현세자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이쪽 파트가 과학부터 하면은요 한 100분 나옵니다. 100분. 근데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조선 후기 영상을 촬영해 나갈 때 더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소현세자가 심야에서 그 고생하고 돌아온 지 8개월 만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소현세자 동생이 복림대군이야. 복림대군이 효종입니다. 효종이 바로 북벌을 준비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어영청에서. 누구랑 손잡고? 송시열, 송중길, 이완 등과 손잡고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북벌이 코미디예요. 당시 청나라는 인구가 1억에서 2억을 넘어서고 3억까지 가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인구가 1000만에서 오히려 500, 600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 청을 공격한단 말입니까? 북벌하고 있다가 청나라가 러시아랑 전쟁하거든요. 국경선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야 조총부대 파견해줘.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게 나선정벌이죠. 그러니까 북벌과 나선정벌은 서로 완전히 대치되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왜?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낼 때 중리배교 했다고 몰아내놓고 인조는 그 오랑캐 나라에게 머가리를 땅바닥에 9번 찍어가면서 항복을 했고 그 아들 효종은 청나라가 군대 보내달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청나라를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했던 게 바로 효종, 그게 나선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종, 북벌, 나선정벌까지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쪽 파트 시험에 은근히 많이 기출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명은 우리에게 있어 부모와 같은 나라인데 부모의 원수인 오랑캐 어찌 화친을 맺을 수 있겠냐. 척화 화친을 맺어가고 싸우자. 척화 주전논자입니다. 전자예요. 나라가 망할지언정 부모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윤집이나 정온 같은, 여긴 최명길, 이병헌 남한산성에서 화친이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묘년, 굴욕을 생각하며 의리를 지켜 전쟁을 하는 것보다 화친을 맺어 나라를 보존하는 게 옳다. 주화론. 그러니까 이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은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이 정묘호란 이후에 청이 군신관계 요구를 하니 군신관계 요구를 자존심 상하지만 지금 좀 받아들이자라는 주화론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냐. 우리의 임금나라 군은 오로지 명나라다. 부모는 명이다. 라는 주전론자. 그러니까 오랑캐 청과는 싸워야 된다.
그럼 다음 논의가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으로 옳은 것, 청이 조선에게 군신관계 요구를 하였다. 너무 쉽게 떠지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침략을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하고 같나요? 이건 임진왜란인데, 그쵸? 선조 이야기가 왜 나와? 그럼 당시 정묘호란이나 병조호란 때 왕은 누굽니까? 인조죠. 그 다음 청이 나선정벌, 나선정벌은 어느 왕 때인데? 효종 때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옥립이 이끄는 부대가 명예요충으로 파병되었다. 이거는 광해군 때인데 역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괄이 후금에, 이건 인조 때는 맞네. 근데 정묘호란 직후에 이괄의 난이 있었잖아요. 잠깐만. 이괄이 후금의 집에 대비하게 평안도에 주둔하였다. 이건 이랬던 이괄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괄은 죽고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을 데리고 내려왔던 게 정묘호란이니까 이거는 인조반정 직후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선후관계입니다. 인조반정, 이괄의 난, 그리고 후금이 침략했던 정묘호란.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군신관계 요구를 하니 이렇게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 중에 주전론이 이기니 청이 침략해 온 게 병자호란. 병자호란으로 인조는 남한산성 항쟁을 하다가 3개국 고들의 삼전도에서 그런 굴욕을 맛봤고, 소현세자와 봉인대군과 사막사, 그리고 환양녀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갔다는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바로 다음에 효종은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영청에서, 그리고 나선정벌까지가 효종 때였다. 사실상 나선정벌 단행되고 북벌은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